선행으로 인해 선과를 얻은 사례는 많습니다. 중국의 고대 시기 중에 춘추 전국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죠. 당시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양나라였고 다른 하나는 초나라였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인접해 있었죠. 초나라의 위치는 지금의 중국 후베이성 지역입니다. 초나라 옆에 있는 양나라는 초나라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당시 두 나라 사이에는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더 많이 부딪히는 법이죠. 그래서 두 나라의 국경에는 항상 많은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세 전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양국의 병사들은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했죠. 두 나라의 국경 근방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양나라였고 저쪽은 초나라였는데 양나라 국경 근처에 이 마을은 훌륭한 현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이 송씨였는데 일단 송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나라 마을에 송현장은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과 곡식, 채소, 콩을 심으며 자신들의 터전을 일궜습니다. 송현장은 병사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키우는 곡식, 채소, 과일은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여름이 올 무렵 이들이 심은 농작물은 유난히 탐스럽고 달았습니다. 초나라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농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지 중간에 있는 경계선이 양국의 국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니 서로 농사짓는 모습도 보이고 인사나 대화도 나눌 수 있었죠. 하지만 양나라와 달리 초나라의 농작물은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는 전투에는 능했지만 병사를 다스리는 일에는 서툴렀죠.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병사를 관리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일은 자신과는 관련 없는 농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병사들의 농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양나라의 농작물은 아주 달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탐스럽게 익은 과일은 병사들이 직접 따서 먹기도 했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초나라 병사들은 군침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족국이다 보니 나눠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군침을 흘릴 뿐이었죠. 어느 날 초나라 병사 하나가 계략을 세웠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밤에 원래 양나라 밭을 망가뜨려서 저놈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자. 그들은 작물의 줄기를 끊어놓거나 뿌리를 망가뜨려서 작물이 반만 자라게 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다 익은 작물은 훔쳐올 계획이었죠. 그렇게 농작물을 훔치고 망쳐놨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은 송현장의 병사들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양나라 병사들은 송현장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이 농작물을 다 망쳐놨습니다. 원래 며칠 후면 500근을 수확해서 다들 배불리 먹고 즐기면서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저들이 다 망쳐놨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밤을 틈타서 저들의 밭으로 들어가 작물 줄기를 다 끊어놓고 채소를 전부 훔쳐오게 해주십시오.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당시 병사들은 그곳의 책임자인 송현장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양국의 병사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왕께서 전쟁을 명한 적이 없지 않은가. 우리 마음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작물을 도둑맞은 일로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저들을 욕하고 무력을 휘두르다가 누가 죽기라도 하면 어찌 되겠느냐. 왕께서 알게 되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문관 출신인 송현장은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고 수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신중해야 한다. 왕의 명령도 없이 우리가 말썽을 일으킬 수는 없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너희는 상상도 못한 방법일 게다. 요 며칠 날이 가물지 않았느냐. 우리 진영 안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저들은 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저들의 작물이 형편없는 이유는 우리 진영은 물과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대서 작물들이 잘 자라지만 저들은 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사 200명을 동원해 우리의 물을 끌어다가 저들의 논밭에 있는 작물이 잘 자라도록 몰래 물을 줄 것이다. 며칠 밤 내내 물을 대준 결과 초나라의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초나라 장군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저희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밤만 되면 골아 떨어지는데 누가 그 밤에 밭에 물을 주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닙니다. 누구 짓인지 잘 알아보거라. 진상을 조사해보니 송년장에 부하 병사들이 몰래 물을 한 톤씩 들고 와서 논밭을 헤집지도 않고 조용히 물만 주고 그대로 물러간 것이었습니다. 물에 독을 타지도 않았죠. 작물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초나라 병사들은 곧장 상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상관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 혼자 처리할 수 없지. 어쨌든 두 나라 사이의 일이니 이런 기이한 일은 왕에게 직접 보고해야겠다. 상관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초나라의 왕은 경제가 높았습니다. 왕은 보고를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야. 그러다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나를 꾸짖는 것이로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씁쓸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한나라의 왕은 백성들에게 당당한 군주로서의 기품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가 이런 묘수를 썼다면 우리는 더 고상한 방법을 쓰자. 왕은 아주 귀중한 선물을 준비해 양나라 왕에게 전하고 선물의 일부는 송년장 휘하에 병사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서로 왕래하기 시작했죠. 원래 양나라와 초나라의 왕은 양국 간의 시비가 발생해도 직접 소통이나 왕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두 나라 왕은 함께 식사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벗이 되었습니다. 송년장에 선량한 방법과 선량한 행동이 양국 간 우위를 다진 겁니다. 이후 두 나라 왕은 농작물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나라는 물이 풍부하다 보니 농작물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만약 여분의 농작물이 있다면 우리가 비싼 값에 사드리겠소. 우리 백성들이 귀국의 농작물을 아주 좋아하오. 양국은 서로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가 풍년이면 고추를 팔고 오이가 풍년이면 오이를 파는 식으로 서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양국 백성이 모두 풍족해졌습니다. 한 나라에 없는 물품은 상대 나라에서 사오는 시기였죠. 과거 전쟁을 벌일 때는 전혀 거래가 없었지만 무역 거래를 트면서 두 나라 모두 혜택을 입자 양국의 왕은 매우 기뻤습니다. 양국 백성들에게 모두 이로운 일이었죠. 이 일화는 당시 미담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선순환을 처음 만든 사람은 바로 송년장이었습니다. 양나라 국왕은 송년장의 즉위를 파격적으로 8급이나 승인시켰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순식간에 대통령부에 입성한 셈이죠. 송년장은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재상 보좌관 또는 좌의정, 영의정 같은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관리가 자비롭고 선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외교 관계를 촉진한 것은 실로 높은 경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왕의 전쟁 명령 하나로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린 농작물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한을 덕으로 갚은 일화네요.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적국이고 적군이더라도 그런 선한 행동으로 전쟁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평화를 불러오고 무역의 번영까지 불러왔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죠. 이덕보원,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옛날에 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홀로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시는 선사였죠. 선사에게 공양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사를 위해 초가집 한 채를 지어줬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화려한 사찰은 아니었죠. 가난한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선사는 진정한 깨달음과 이치를 얻기 위해 일부러 깊은 산을 찾아 작은 초가집을 짓고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였죠. 어느 날 선사는 깊은 산속에서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한가로이 산책을 하며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선사는 매우 자제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깨달음의 성경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죠.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서늘해지자 초가집으로 돌아가 좌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에 다다를 때쯤 평소 인적이 드문 그곳에 누군가 몰래 집안에 들어와 여기저기 뒤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좌선을 위한 집방석 하나와 빈 밥그릇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도둑은 살그머니 선사의 초가집에 들어가 한참을 뒤졌지만 훔쳐갈 만한 값나가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죠. 선사는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온 도둑이 문을 나섰을 때 선사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팔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친구여, 정말 미안하네. 먼 산길을 내쳐 나를 보러 왔건만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서 참으로 면목이 없다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네. 하지만 바깥바람이 차니 이 옷이라도 가져가게. 사용하지 말게나 내가 걸쳐주겠네. 선사와 마주쳐 당황하던 도둑은 선사의 태도에 어쩔 줄을 몰라 고개를 떨군 채 선사가 걸쳐준 옷을 입고 인사도 없이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옷을 내어준 선사는 어깨와 상반신을 드러낸 채 좌선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평소보다 더 미묘한 선의 깨달음을 느끼며 밤새 좌선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스름한 햇빛이 선사의 몸에 내려앉을 때 햇볕의 은은한 온기를 느끼며 선사는 더 깊고 미묘한 선의 기쁨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선사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깊은 성경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는구나. 눈을 떠보니 초가집 문 앞에는 어젯밤 도둑에게 건넸던 선사의 상의, 즉 가사가 단정하게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마침내 그 친구에게 밝은 달을 선물해 주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입니까? 참으로 기쁘고 아름답죠.
스승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불교의 자비는 늘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과 마음과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은은한 기쁨의 울림이죠. 선사는 모든 것을 초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비로운 생각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도 선사의 자비심과 넓은 마음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처럼 평범한 사람은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큰 소리로 비명부터 지르겠죠.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을 쫓아내기 바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 선사님처럼 깨달음의 경지가 높은 분은 생각이 남다릅니다. 그대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우니 선물을 드리겠소. 날이 추우니 이 옷이라도 걸치시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자비로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사님은 오히려 넓은 도량으로 도둑에게 밝은 달을 선물했죠. 어쩌면 그 도둑도 선사님 덕분에 득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둑이 옷을 접어 다시 돌려준 것만으로도 이미 득도한 거죠.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했으니까요. 잘못을 깨달은 거죠. 방금 스승님의 이야기에서 선사님은 도망가는 도둑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에게 밝은 달을 선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으로 이미 선업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금세 선과가 나타났죠. 맞습니다. 선사는 도둑에게 밝은 달을 선물한 듯한 느낌을 받았죠. 왜 마침내 밝은 달을 선물했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밝은 달은 바로 자비를 뜻합니다. 심성의 광명이군요. 그렇죠. 정말 훌륭하네요.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칩니다. 선사는 이런 행동이 가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선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도둑을 감싸주고 보시하려 했습니다. 밝은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하게 살아온 도둑은 타인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을 살뜰히 돌보겠습니까? 가덕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생판 모르는 남이, 심지어 자기가 훔친 물건의 주인이 자신에게 따뜻한 행복을 선물한다면 가장 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죠. 마음이 훈훈하고 따스해집니다. 어쩌면 그 도둑은 아예 선사의 제자가 되어 선사를 모시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땅을 파서 먹을 것을 구할지언정 도둑들은 손을 씻겠죠. 어쩌면 그는 원래 도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비의 따스함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따스함과 행복을 느낄 때 악을 버리고 선을 따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교화입니다. 그 선사님의 식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사님이 오르신 식의 경지에는 고상한 식견, 경지, 도량과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늘 진실과 자비의 마음이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라. 화엄경 중에서. 스승님, 그러면 이야기 속에 고상하신 선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높은 경지의 인지와 식을 갖추셨습니다. 저희도 오온 가운데 식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처럼 높은 식견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도 그렇게 식의 경지를 높일 수 있을까요?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더 먼 시간을 내다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멀리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시가, 즉 식견 또한 중요합니다. 식견이 높을수록 더 넓게,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그 선사는 법안 통과 같은 법력을 써서 그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또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죽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 없이 순수하게 자비로운 생각만으로 도둑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더 높은 곳에 서서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넓게 바라보는 식견과 시각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나중 결과까지 멀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지금 이 일을 하면 후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녀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높은 곳에 설수록 더 넓게 종합적으로 사고할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예컨대 제갈량은 늘 주도면밀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이 어디로 도망갈지도 전부 꿰고 있죠. 다 비결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인간 세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도출했죠. 이것이 인간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인간 세상의 지혜입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멀리 내다봤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계모가 죽인 아들의 친모는 20년 후에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20년 후 계모가 출소하면 사람들이 용서해 줄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과연 그 일을 저질렀을까요? 물건을 훔치는 도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마을에 도둑이 들면 주민들이 몰려와 도둑을 때려 죽입니다. 원래는 때려 죽일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둑이 늘 들끄는 곳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을 털리는 사람도 있죠. 최근 마을 인근의 절도 사건이 자주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한 도둑이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도둑이 잡히자 마을 사람들은 그간의 분노를 모두 그 도둑에게 분출했습니다. 도둑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는 모릅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주민들은 헛소리 말라면서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그 도둑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급소를 때려서 도둑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맞아 죽을 줄 알았다면 그 도둑이 도둑질을 했을까요? 감히 못했겠죠. 조금만 멀리 보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업도 마찬가지죠. 창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많지만 창업에 실패한 압박으로 죽었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패가 망신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욕심이 과한 사람은 성공 사례들만 참고하고 실패 사례들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덜컥 일부터 벌렸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실패한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패는 시간의 연속성과 함께 주변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후폭풍이 계속되죠. 한번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의식에 계속 시달립니다. 실패의 상처가 심할 경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승님, 상처의 후폭풍이 그 사람의 일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죠? 유전이든 업력이든 후손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더 멀리까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DNA는 유전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 엄마가 함부로 욕을 하면 그 정보가 DNA에 새겨집니다. 업장과 마찬가지죠. 그 정보가 자동 저장된 후에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왜 임산부에게 술, 담배, 마약을 금하고 화도 내지 말라고 할까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이나 인과를 믿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인과는 분명히 DNA에 새겨져 아이에게 유전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임산부가 하는 행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스레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혔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계모가 의붓아들을 살해하던 무시무시한 순간들, 시체를 태우던 광경까지 전부 뱃속 아이의 DNA에 전해졌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모두 해쳤군요. 계모의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커서 쉽게 악행을 저지를 겁니다. 남을 해치면 자신이 화를 입습니다. 어렸을 때 유난히 거칠고 난폭한 아이들이 있죠. 어머니를 보면 참 온순한데 그 자녀는 왜 난폭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 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저지른 큰 죄악의 DNA가 유전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타고난 외모처럼 고치기 어렵죠. 그만큼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법칙과 이치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손을 거둬야 합니다. 탐욕의 손, 남을 해치는 손을 빨리 거둬야 합니다. 악행으로 인한 악과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알게 된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술을 마셨는데 고온지대에 살다 보니 추위를 녹이려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맥주보다는 고량주를 자주 마셨죠. 맥주는 차가워서 속이 불편해지니 추운 날에는 독한 고량주로 속을 따뜻하게 덮이곤 했습니다. 그분도 늘 고량주를 마셨는데 술만 마시면 술주정을 하고 욕을 하며 남편과 싸우고 시부모와 다퉜습니다. 그분이 이 3년 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몸에 절반 이상이 심한 아토피로 뒤덮였습니다. 몸 구석구석 돌아가며 붉은 반점들이 생겼습니다. 몸 전체를 옮겨 다니는 듯했죠. 병원에 데려가도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대체 임신 중에 무슨 짓을 했냐고 다그쳤죠. 그렇게 심각한 아토피는 의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임신 중에 생긴 문제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늘 술 마시고 화내고 또 술 마시고 온갖 성질을 부렸으니까요. 붉은 반점은 불을 상징하고 노란 피부는 불꽃을 상징하죠. 그 어머니의 업이 아들 몸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심각했죠.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섣불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온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언제나 바르게 관찰하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성취하리라. 무상계 중에서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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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无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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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牟尼佛，南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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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牟尼佛。